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왕입니다. 제가 척추 의사긴 하지만 인공관절도 생각보다 굉장히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 하려고 척추를 전공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병원에서 인공관절도 해봤고, 제가 이것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척추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릎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신경 쓸 게 많지 않은, 별로 변수가 없는 그런 수술이 사실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조금만 감만 있으면 금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을 금방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는 이 수술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지하니까 자꾸 로봇 수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척추나 고관절은 사실 로봇 수술이 그렇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척추는 안쪽에 이제 신경이 몇 미리 차이 있기 때문에 나사못을 내비게이션으로 박다가 뚫어먹은 경우도 옛날엔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조금 확률이 줄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인공관절은 기계로 깎든 사람으로 깎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기계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인공관절로 유행하지 않나, 이렇게 의사들끼리는 생각하지만 환자들은 뭔가 로봇 수술하면 대단한 줄 알거든요. 별로 저는 로봇 수술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인공관절의 기원부터 모델,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궁금해할 만한 3가지 정도만 일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걸 하면 얼마나 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쓸지가 궁금한데, 무릎과 고관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안쪽에 있는 이거를 베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안쪽에 이 인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다른 재료들을 고관절에서는 씁니다. 엉덩이 관절은 델타 세라믹이라는 걸 쓰고요. 세라믹도 쓰고요. 그다음에 코발트 크롬이라는 그 금속과 금속이 결합한 것을 쓰기도 하고요. 금속과 폴리에틸렌이 결합된 걸 쓰기도 하고, 그 세라믹이 폴리에틸렌과 결합된 걸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관절은 축이 많아요. 멀티 엑시얼 조인트라고 다 축의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구조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웨어라고 하는데 이 닳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일찍이부터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무릎의 인공관절은 심플해요. 축도 다 심플하고, 그래서 그다지 많은 모델이 나오진 않았고요. 여기 있는 폴리에틸렌도 그다지 가공 기술이 복잡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 그것 때문에 재료 공학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명이 비약적으로는 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관절은 재료 공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아주 많이 오래 쓰거든요. 옛날에는 한 20년 쓰면 다시 갈았는데, 이 엉덩이 관절은 요새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재수들이 확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릎은 아직까지 재수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폴리에틸렌을 쓰다 보면 갈려요. 눈에 안 보이게끔 갈리다 보면은 여기서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파티클. 요새 여러분들 종이컵으로 드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내 몸에 박힌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도 갈리다 보면은 조그마한 플라스틱이 몸에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탐식하는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그래요.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합니다. 걔가 그걸 잡아먹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내보내는데, 그 물질들이 이 쇠와 뼈 사이를 녹이고요, 주위의 조직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게 재수술할 때쯤 되면 무릎이 엉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릎 인공관절은 좀 늦게 하시라라고 의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늦게 하고 싶어서 늦게 합니까? 망가지면은, 옛날에는 많이 쓰신 분들은 50대 후반에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 80대 때 재수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수술 중에 내 무릎을 살리는 수술 중에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있습니다. HTO라고 합니다. 그 수술을 요새 많이 저도 많이 했어요. 그걸 하면은 인공관절까지 가는 그걸 늦출 수가 있겠죠. 만약에 50대 후반에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이걸 인공관절 하기 좀 이르니까 HTO를 해서 무릎의 수명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한 70대 후반이나 80대까지 그 무릎을 유지를 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인공관절을 해도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의사들이 그 HTO라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무릎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지, 다 닳아서 무릎 안에 다 끊어지고 인대가 남아있지 않고 할 경우에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해도 오래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왜 무릎 인공관절 할 때 무릎에 대해서
언제 하라, 늦게 하라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이 플라스틱의 수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늦게 하는 게 좋아서 또 발달된 수술이 HTO라는 수술이 있고 요새는 줄기세포나 카티스텐 같은 인공 연고를 넣어주는 재생시켜주는 거 치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의 디자인이나 재료공학의 한계가 그런 수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릎 수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언제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걸 언제 하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이게 늦게 하면 무조건 좋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릎이 만약에 너무 닳아가지고 다 망가지면은 일반 인공관절의 모델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큰 인공관절을 넣거나 긴 걸 넣거나 아니면은 이게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문 경접처럼 결합되어 있는 상태도 있거든요. 그걸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빨리 인공관절로 바꿔줘야지, 아니면 연부 조직이나 이런 뼈가 너무 파괴가 되면 너무 크게 많이 내 뼈를 깎아서 인공관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무작정 무섭다고 숨기면 숨길수록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좋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인공관절에 대해서 잘 의논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일반 정형외과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이거를 조금 미스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누워서 찍으면 훨씬 덜 망가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릎이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서서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근데 서서 찍는 게 약간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자꾸 누워서 찍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어떤 병원에 갔다가 나한테 왔는데 나는 무조건 서서 찍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서서 찍고 나면은 무릎이 다 닳았어요. 여러분이 무릎이 다 닳아서 휘어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딴 병원 가지 말라던데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저는 사실 그러면 수술만 좋아하는 의사가 돼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걸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의대생이나 뭐 레전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서서 찍는 게 무릎엔 더 좋습니다. 귀찮더라도 서서 찍도록 직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좀 정확하게 무릎을 볼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인공관절 하게 되면은 다른 연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니 적정한 시기에 인공관절 하는 게 좋겠다. 적정한 시기는 인터넷이나 정보로 파악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약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의사, 한의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한방이야말로 지엽적인 의학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그런 아주 지엽적이고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그런 의학이고요. 의사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과 테크닉과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는 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세계 안에서 월드 스탠다드에 맞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근대 의학이라 일컫는 지금 의사가 하는 의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제 외래 수많은 환자들이 특히 또 어떤 사람은 한의사를 결국 욕을 하던데 저는 그 욕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찾아간 사람은 그 환자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종아리에다 침 열람 맞고 사혈하고 왔어요. 저는 좀 그분이 사실 그 한방 의사를 욕하길래 별로 욕할 건 못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침을 아킬레스건 끊어진 데 맞았다면 그 사람은 내일 수술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슨 균을 거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검사가 뜨거나 상처에서 뭐가 터져서 나오면 저는 수술하다가 문제를 만든 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침을 찔러대는 그런 좀 전근대적인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근대적인 의학은 쓸데없이 비싸고 검증도 안 돼 있습니다. ABCD 한의원이 같은 십전대보탕을 다린다고 누가 검증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성분이 일정하게 표준화가 됩니까? 그렇지만 의사들이 쓰는 약은 대부분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고 검증이 돼 있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돼 있는 약을 먹어서 컨트롤을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약을 얼마나 먹을지는 누구랑 결정해야 된다? 의사랑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그냥 약을 드시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이 계속 쌓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환자들이 쓰잘데기 없는 약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그것만 줄여도 병이 없어질 정도로 약을 너무 많이 드신다.
그래서 주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꼭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검증된 치료법으로 적정한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약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공관절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영상을 찍는데 참고를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